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조홍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귀남 논증에 대해서 좀 어떤 귀남 논증의 어떤 성격 특징이라고 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평가, 그리고 이제 끝으로 이제 그 대표적인 주요 유형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차원을 나눠서 우리가 이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여러분, 우리가 이 귀남 논증에 대한 그 전반적인 설명에 들어가기 전에, 예전에도 제가 수업을 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 사람은 그 인지적 편향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이제 늘 우리 뭐 요즘에는 정치권에서도 그런 말들을 많이 쓰지만,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이게 내로남불이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람한테는 정말 그 아전인수적인 그런 편향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다른 사람이 어떤 그 주장을 하면 그것은 비겁한 변명으로 들리기가 쉬운데, 본인이 스스로 얘기를 그 주장을 똑같이 한다라고 했을 때는 상당히 설득력 있는 주장으로 그렇게 생각되기가 되게 쉽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인간은 그렇게 직관적으로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멈춰서 이성을 통해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아전인수적 편향인지 정말 내로남불인지 우리가 정말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그런 인지적 편향이 있기 때문이죠. 제가 그 사업하는 분한테, 그 소규모 자영업을 하는 분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뭐 경기가 어렵고, 예를 들어서 지금과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상황에서도 어떤 굉장히 어떤 진취적으로 시장에 뭐 진입하고, 그래서 이제 오히려 공격적인 그러한 그 마케팅을 펼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왜 그런 거냐? 사실상 우리 여러분 그 미국의 통계만 봐도요, 그 이 결혼한 부부가 절반 정도가 3년 안에 이혼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개업한 식당의 60%가 문을 닫는다는, 이거는 뭐냐 그러면은, 오늘 우리도 그런 얘기를 할 거지만 사실 이것은 통계적인 증거가 있거든요.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결혼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은 또 식당을 개업할까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 사람들은 보통 그 다른 사람은 안 돼도 나는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내가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낙관 편향이라는 게 있다고 해요. 사실 남들은 어려움을 겪고 그것을 극복하지 못할지 몰라도 나는 운이 좋고 나는 충분히 할 수 있고, 뭐 이렇게 그런 그 편향들로 인해서 사실은 아주 뼈아픈 결과들을 맞닥뜨리게 되죠. 뭐 이게 나름대로 사업을 잘 하시고 이런 분들을 보면은 뭐 나중에 이제 그 잘 돼서 하는 얘기인지, 왜 우리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왜 뭐 성공하고 그러면 갑자기 아주 입지전적인 인물이 돼서 아주 그 특별한 어떤 비즈니스 마인드를 본인만 가진 것처럼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서, 그것도 사후 정당한 일 가능성이 높아서 좀 걱정스럽긴 하지만, 여하튼 간에 뭐 굉장히 그 사전조사, 시장조사 오랫동안 해왔던 결과가 나온 것 같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뭐 여하튼요, 사람은 그러한 어떤 낙관 편향이 또 있죠. 제가 이제 우리 책에서 그 31쪽의 문제 4번 같은 경우 통해서 여러분한테 이미 말씀드렸지만, 아마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가정들이 있을 텐데요.
뭐 딸만 막 다섯이고 뭐 딸 여섯의 아들 하나, 뭐 막내가 뭐 이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왜 그럴까요? 네. 그때도 제가 이제 확률과 관련된 편향이 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도 보면은 짝수가 계속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차피 2분의 1인데, 어차피 1이잖아. 2분의 1이잖아요. 딸이든 아들이든 2분의 1인데 계속 딸만 나왔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아들일 거야. 이 또 딸인 거죠. 그래서 뭐 저도 주변에 보면은 딸만 넷인 경우,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낳지 않으신 분도 있고, 또 저희 처가 같은 경우는 계속 낳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들을 낳았는데, 그래서 또 저기 또 다른 집은 보니까는 더 많이 그렇게 시도를 해서 결국 아들을 낳은 경우도 있는데, 참 아마도 그런 것들이 이제 확률 관련 편향이죠. 예. 계속 앞면만 나왔다, 계속 짝수만 나왔다 그러면은 이번엔 홀수다. 근데 사실 2분의 1인데요. 네, 우리는 좀 그렇게 그런 편향들을 우리가 이제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러한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러한 어떤 인지적인 결함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오늘 우리가 학습하려고 하는 이러한 이제 귀남 논증을 통해서 일상 속에서도 여러분, 항상 여러분들이 이러한 논리적 사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러한 편향에 빠지기가 쉽고요. 그것들이 결국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믿음 편향, 그 확증 편향이라고 그러죠. 본인이 믿는 거, 그런 것만 들려요. 그러다 보면 정말 대한민국 사회가 정말 공산화가 될 것 같은, 이게 참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게 정말 남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항상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성을 사용해서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걷는다라는 생각을 갖고 그렇게 늘 묻고 따지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소위 변절이라는 것도 가능해지고 상당히 정말 난감한 상황으로 치닫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귀남논증을 통해서 여러분의 일상적인 삶을 저하고 같이 돌아보시고, 우리가 뒤에 가서 이제 오류도 공부를 할 거거든요. 거기에 가보면 우리가 그런 오류를 많이 범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게 오류다라고 알고 있으면 고칠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고치기가 어렵죠. 나중에 우리가 통계학에서도 상당히 어려운 오류 중에 기저율 오류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우리의 삶에서 다른 사람한테 위안을 줄 수도 있고 스스로도 도움을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인지적인 결함들, 인지적 편향들,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바꿔나갈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각성할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이 귀남논증에 대한 이 수업을 그렇게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여러분, 이 귀남논증 하면은 꼭 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논리학자고 논리실증주의자 루돌프 카르납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 뭐라고 얘기했냐 그러면, 확률을 여러분의 안내자로 삼아라. 그렇죠, 여러분. 이 확률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또 얘기하겠지만 개연성이죠, 여러분. 개연성. 그래서 또 이제 그 버틀러 주교는 개연성이야말로 인생의 지침이다, 이렇게. 네. 그러니까 결국 확률이나 개연성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 카르납이라고 하는 논리 실증주의자, 그 다음에 주교인 버틀러, 아주 유명한 얘기입니다, 사실상. 네. 자, 우리가 이제 연역 논증하고 귀남 논증의 어떤 특성들, 차이점들을 우리가 앞에서 이제 살펴봤습니다. 우선 귀남 논증의 이제 특성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여러분. 우리 27쪽에서 29쪽에 보면은 특히 우리가 귀남 논증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 두 가지로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어요. 우선
귀납 논증은 전제의 내용이 결론의 내용의 일부지만 결론의 내용은 전제의 내용의 일부가 아닌 논증이다 그래요.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결론은 전제보다 더 많은 내용을 가지고 있다. 이걸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 이걸 갖다 우리가 확장성이라고 그랬죠. 예. 사실적 지식의 확장입니다. 이걸 확장출이라고도 얘기하죠. 예. 이것이 여러분 그러니까 이 프란시스 베이컨이 신기관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과학 방법론으로서 이 실험과 관찰을 주장을 하는데 거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뭐냐 그러면 아리스토텔레스의 기존의 그러한 오르가논을 통해서는 이러한 확장성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귀납 논증의 이 중요한 성격, 특성 중에 하나가 그러한 확장성이라고 그러죠. 이걸 또 우린 뭐라고 하냐 그러면 논리적 비약이란 말도 써요. 예. 전제에 있는 내용보다 결론에 있는 내용이 정말 껑충 뛰어버리거든요. 예. 확장돼 버리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말을 쓰는 거죠. 또 하나는 뭐가 있냐 그러면 연연 논증하고 달리 귀납 논증은 전제로부터 결론이 이렇게 뭐 확실하게 결정적으로 필연적으로 도출이 되지가 않죠. 예. 항상 뭡니까 이게 그럴듯하게. 예.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개연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논리적 필연성을 특징으로 갖고 있는 연역 논증과의 차이가 이 귀납 논증이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 개연성을 갖고 있다 그러죠. 그러니까 전제들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결론이 반드시 참이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귀납 논증이다. 이거 우리가 앞에서 학습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습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한 확장성과 논리적 개연성 이 두 가지를 이 귀납 논증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상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귀납 논증은 어디 쓰이냐 그러면 수학 빼고 다 쓰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이거 우리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죠. 예, 사회과학, 인문과학, 뭐 역사, 예, 모든 학문 분야, 수학 빼고 다른 모든 전반적인 학문 분야의 일상생활에서 다 쓰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몇 가지 예가 나오는데 유권자들 중에서 그 일부의 정치 성향을 조사해서 유권자 전체 이거 뭡니까 우리 여론조사라고 그러죠. 전화 많이 오죠 여러분. 예, 뭐 이번에 당대표 선출하는 문제도 그러고 뭐 여러 최고위원 뽑는 것도 그러고 전화들 많이 오지 않습니까? 뭐 이것저것 막 묻고 그러는데 이런 이제 그 여론조사가 나오는데 이거 이제 우리가 조금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이 귀납 논증의 이제 대표적으로 우린 5가지를 할 건데요. 우선은 우리 책에서는 중점적으로 4가지 유형이 나와요. 거기에다가 이제 제가 가설 연역법이라고 하는 걸 하나 더 추가해서 여러분하고 살펴볼 텐데 우선 이렇게 여론조사라고 하는 것은 귀납적 일반화 논증이고 그 안에서도 특히 통계적 일반화 논증입니다. 이거 이제 우리가 뒤에서 볼 겁니다. 이런 데도 여론조사에서 쓰이는 게 이제 귀납 논증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보면은 이제 천문학이 있죠. 천문학. 이게 여러분 이게 과거 행성들의 운동을 통해서 미래 행성들의 운동을 예측하죠. 예. 근데 여러분 반드시 그러니까는 과거 행성들의 운동으로부터 미래 행성들의 운동이 반드시 따라 나오나요? 아니죠, 그거는. 예. 그래서 우리는 이 그 귀납법이라고 하는 과학 방법론이 사실상 정당화되지 않은 것을 요구하는 오류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성결 문제 요구의 오류라고 하는 그러한 한계를 안고 출발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과학 방법론이 안고 있는 숙명과도 같은 거예요. 그렇다라고 해서 이것 때문에 이거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급니까? 이것 때문에 그럼 귀납 논증 다 버려야 된다? 아니죠. 굉장히 쓸모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쓰는 겁니다. 나중에 우리가 뒤에서 또 보겠지만 그러니까 과거 행성들의 운동에 대한 정보 안에는 미래 행성들의 운동에 대한 또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죠.
이거 좀 어려운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그 과거적인 미래하고 미래적인 미래가 유사할까? 이게 지금 정당화가 안 된 상태에서 유사하다라고 얘기하고서 지금 주장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성결 문제 요구의 오류를 안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도 여러분 우리 이거 유용하게 많이 씁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또 동물 실험이 있죠. 우리가 뭐 동물 실험 앞에서도 이제 살펴봤는데, 오늘 유비 논증 우리가 하겠지만, 그러한 어떤 생리학적 유사성을 근거로 해서 또 다른 유사성을 주장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유비 논증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많이 씁니다, 우리가.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동물 실험에서 문제가 없었다고 해서 반드시 인간에게도 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결론이 반드시 따라 나오냐?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정말 불행한 우리의 어떤 이 동물 실험 결과가 있었지 않습니까? 탈리도마이드의 문제가 있었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도 이제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러한 귀납 논증의 특성이 뭐고 또 귀납 논증이 사실은 수학을 제외하면 정말 일상사에 제반 학문에 다 쓰인다라고 하는 거 그 정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엇보다도 이거 가장 중요한데 여러분 우리가 연역 논증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을 꼽으라면 뭘 꼽냐 그러면 건전성입니까 타당성입니까? 타당성이라고 그랬죠. 연역 논증은 형식 논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타당 부당이 가장 중요합니다. 건전성이라고 하는 건 개별 학문이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얘기했었죠. 그러면 이 귀납 논증에서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 그러면 여러분 진짜 이건 잘 알고 계셔야 되는데 바로 이게 평가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여러분 거기 다음 단락을 보시면 귀납 논증은 모두 전제가 결론을 개연적으로 지지하죠. 필연적으로 안 하죠. 그러니까 개연성은 전제에 제시된 정보가 모두 참이라고 해도 결론이 거짓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특히 여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제 많은 문제들을 대할 때 보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걸 통해 가지고 여러분의 논증도 강화시킬 수도 있고 약화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기 추가 정보라고 했죠. 추가 전제예요. 이 어떤 전제를 추가하느냐에 따라서 그 논증이 그러니까 이 귀납 논증의 결론이 강화되기도 하고 약화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추가 전제 어떤 전제들을 추가하느냐에 따라서 강화되느냐 약화되느냐 이것을 여러분들이 주안점을 둬서 이 평가 부분을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귀납 논증의 여러 유형들을 살펴볼 텐데 거기에서 이 평가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정리해서 완전히 숙지해 놓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이거 제일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귀납 논증의 대표적인 유형들이 있어요. 저하고 이제 살펴보시겠지만 일단 우리가 이제 귀납적 일반화 논증이라고 그러는데 보통 그냥 일반화 논증이라고도 하고 많이 쓰이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통계적 3단 논증이 있고 유비 논증이 있고 인과 논증이 있고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더 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제 그 가설 연역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가설 추리라고도 얘기하는데 그것까지 오늘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단 귀납 논증에 있어서 귀납 논증의 특성, 성격이 무엇이냐, 그리고 귀납 논증의 평가, 약화, 강화 어떻게 달라지느냐, 그 다음에 귀납 논증의 주요한 유형 4가지가 있는데 그 유형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뭐 첫 번째부터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 이제 귀납적 일반화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귀납적 일반화는 귀납 논증의 사례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유형이다. 여러분이 이제 예를 보시면 금세 아실 수가 있는데, 지금까지 관찰된 까마귀는 모두 검은색이다. 따라서 모든 까마귀는 검은색이다. 이게 뭐 아주 전형적인 귀납 논증이고 이게 이제 귀납적 일반화죠. 뭐 58쪽에 두 번째 단락으로 가보시면 여기 보면은 이런 논증들은 모두 어떤 집단의 일부가 가진 성질을 이용해서 그 집단 전체의 성질을 추론한다 그랬어요.
그거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설명이 그 밑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모집단이라고 하는 게 있고 표본이라는 게 있는데, 모집단을 보통 population이라고 합니다. 모집단을. 그리고 표본을 우리가 샘플이라고 하죠. 이 귀납적 일반화의 특징은 뭐냐 그러면, 표본이 가진 성질로부터 모집단의 성질을 추론하는 논증이에요. 알려고 하는 건 뭐예요? 모집단 성질이죠. 예. 표본의 성질을 알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모집단의 성질로부터 표본의 성질을 추론하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가 뭐 통계학에서는 추정이라고도 얘기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 전체 집단이 모집단이고 전체 집단의 일부가 표본인 거죠. 예, 이게 이제 여러분 우리 여론조사에서 쓰는 방법이잖아요. 예, 사실 말을 이렇게 해서 그러지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여기 이 모집단의 성질이 뭐냐에 따라서 두 가지로 크게 나뉘는데, 어떤 보편 진술이냐 아니면 통계 진술이냐, 그러니까 결론이요. 결론이 보편 진술이냐, 보편 진술은 뭐냐 그러면은 전칙 문장인데 모든 S는 P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가 전칙 문장이고 보편 진술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럴 때는 우리가 보편적 일반화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봤더니 뭐 80%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요거는 결론이 뭐냐면은 통계 진술이에요. 뭐 S인 것 중 P인 것은 X%다. 뭐 대부분의 S가 P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있죠. 대부분이라는 건 8, 90%를 얘기하는 거니까. 이렇게 통계 진술이 결론으로 나올 때는 이것을 우리가 통계적 일반화라고 한다는 거예요. 사실 귀납적 일반화고 일반화 논증이라고도 하는데, 그것을 또 쪼개보면 보편적 일반화라고도 하고 통계적 일반화라고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렇게 카테고리를 잘 나눠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 59쪽의 두 번째 단락 정리하자면, 귀납적 일반화란 표본의 성질로부터 모집단의 성질을 추론하는 귀납 논증이다. 이런 거는 여러분 이렇게 반복해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어 놓으시면은 혼동이 잘 안 일어나겠죠? 결론이 보편 진술의 형식을 갖추면 보편적 일반화. 결론이 통계 진술의 형식을 갖추면 통계적 일반화라고 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설명이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두 번째 단락 정도 요것만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 놓으시면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이게 우선 여러분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이는 방식이 바로 여론조사라고 하는 게 있죠. 여론조사. 거기 예1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또 하나 강조해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예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예들이요, 사실 그냥 아무 데서나 가져온 것 같고 그냥 일상에서 많이 접하는 예니까 별로 그렇게 뭐 중요하지 않은 예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고요. 이렇게 교재에 예로 들어오려면 엄청나게 여러 차례 검토를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점검을 해서 이것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예들에 대해서는 그냥 손쉽게 그냥 넘기시면 안 되고, 그만큼 정선되고 선별된 예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기억을 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대통령 선거와 관련된 여론조사에서 전체 유권자들 중 약 60%. 이게 샘플이죠, 여러분. A당을 지지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게 어떻게 조사가 됐냐? 휴대전화를 가진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여기 1035, 이게 이제 표본이죠. 이게 샘플이죠. 이게 유권자인데, 이 유권자들이 대답을 했더니, 결론적으로 응답자 중에 60%가 A당을 지지한다라고 했다. 뭐 B당은 29%. 뭐 아직 이제 뭐 지지정당을 결정하지 않은 유권자가 11%. 뭐 이렇게. 그리고 뭐 표본은 무작위로 추출이 됐다. 뭐 이렇게 뭐 표본 오차가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3.1%다.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몇 가지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들을 바로 이제 우리 그 뒤에서 설명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은 여러분 두 번째
그 단락을 보시면 여기 이제 신문 보도와 관련해서 지금 여기서부터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건 뭐냐면 이러한 귀납적 일반화 논증,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게 여론조사인데, 이 여론조사에 있어서 그 어떤 요인들이 이 귀납적 일반화 이 논증을 강화하기도 하고 약화하기도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둬야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표본 중에서 60%가 A당을 지지한다는 전제로부터 모집단 중 60%가 A당을 지지한다는 결론이 도출된다는 것이다 그랬죠. 네, 맞습니다. 그렇죠? 예. 표본의 성질로부터 모집단의 성질을 추론하는 귀납 논증이 귀납적 일반화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여기 결론에 뭐라고 나와 있냐 그러면 약이라는 표현이 들어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만일에 안 썼다 그러면은 이 논증은 약한 논증이 되는 겁니다. 예, 약한 귀납 논증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어차피 표본으로부터 이게 지금 표본 조사지 전수 조사가 아니잖아요. 예, 지금 뭐 인구 통계 조사하는 것처럼 다 집집마다 다니면서 조사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약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써주느냐에 따라서 이 결론의 성격이거든요. 좀 온건하게, 약하게, 완곡하게, 약 몇 %가 지지한다 이렇게 해주는 것이 이 논증을 강한 논증으로 만들어주는 그러한 요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의 성격은 완곡해야 된다. 만일에 여기에 정확하게 60%가 A당을 지지한다? 이거는 너무 나간 거죠. 그렇죠, 여러분. 이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이해하시는 것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가 나오는데 이거 한번 우리가 잘 봐야 되겠죠. 여기 표본은 무작위로 추출되었다. 도대체 왜 이런 말을 썼을까 싶은데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살펴봐야 되는 게 뭐냐면 표본의 편향성 여부예요. 여기 지금 나와 있지만 여러분 예를 들어서 특정 지역의 유권자로만 구성된 표본이다. 특정 연령대의 유권자들로만 구성된 표본이다. 이렇게 됐을 때는 우리가 이러한 그 여론조사 결과를 신뢰하기가 어려워져요.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어느 특정 지역에다만 또는 특정 연령대에다가만 전화해서 그래서 그 표본으로부터 모집단의 성질이 이렇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면 그거는 뭐 거의 완전히 뭐 잘못된 여론조사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뭐 지역주의도 있고 세대 갈등도 있고 다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본이 편향됐다라고 하면은 이 논증은 약화된다. 그러니까 그 표본의 편향성을 없애기 위해서, 그러니까 표본의 다양성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느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그 랜덤하게 무작위로 임의로 그렇게 추출하는 겁니다, 여러분. 뭐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은 그냥 이걸 그 랜덤 샘플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냥 동전 던지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이거 굉장히 여러분 우리가 이 편향된 표본에서는 약한 논증밖에 나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 이거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시고, 그래서 이걸 우리가 표본의 다양성,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 표본이 그 모집단의 성질을 이 표본을 통해서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런 대표성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러니까 표본이 대표성을 갖기 위해서는 표본의 다양성과 표본의 크기가 요구되는데 우선 여기에서 이제 표본의 다양성인 거죠. 편향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방법으로는 이제 무작위로, 임의로, 랜덤하게 추출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원칙이 있고, 또 하나가 뭐냐면 표본의 크기예요, 여러분. 여기 지금 61쪽에 두 번째 단락으로 가보면은 여기 표본의 크기가 1035명이죠. 근데 만일에 50명이다. 아니면 10명이다. 너무 작죠. 표본 자체가 너무 작잖아요. 그것으로부터 과연 이 모집단의 성질을 추론해낼 수 있느냐. 표본의 크기가 너무 작기 때문에. 그러니까 표본의 크기도 충분해야 돼요. 그랬을 때 이 논증은 더 강한 논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도 하나 드러났지만 여러분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아놓으시면 나중에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다른 여론조사 기관 1000명의 유권자를 실시했더니 결과가 A당 지지하는 거하고 똑같이 나왔다고 얘기하면은요,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표본이 더 커진 거죠. 그러니까 이 논증은 더 강화됐다라고, 신뢰도가 더 증가한 것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두 가지 추가 정보를 우리가 고려해, 이 추가 정보, 추가 전제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추가 전제에 의해서 논증이 강화되거나 약화된다고 그랬죠? 편향됐느냐 안 됐느냐. 편향됐으면 약화되는 거고, 다양성이 있으면, 표본이 다양하다 그러면 이것은 강한 논증이 강화되는 거고요. 표본의 크기도 너무 작거나 아니면 충분히 크거나 약하고 강화된다라고 하는 거,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한테 여기 책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이제 재미난 얘기를 하나 해드리고 여러분한테 질문 한번 드리죠. 아니, 질문 먼저 드리고 할까요? 여러분, 표본의 다양성하고 표본의 크기하고 선택을 해야 된다면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무엇이 더 우선성을 가질까요? 예. 표본의 다양성, 표본의 크기,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요, 우선 제가 이제 그 답을 말하기 전에 여러분한테 지금 이 여론조사를 이해하기 쉬운 그러한 방법으로 예를 하나 여러분께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큰 가마솥에 우리가 이제 된장찌개를 끓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큰 가마솥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에게는 모집단입니다. 그러면 이 모집단의 성질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거기서 국자로다가 간을 봐야 되잖아요. 짠지 안 짠지, 뭘 더 넣어야 될지. 국자로 이렇게 떠야 되는데, 이 국자로 뜬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게 표본의 크기를 얘기하는 거겠죠. 근데 만일에 여러분 티스푼으로 떠봤어요. 이게 그러면 이거 솔직히 간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티스푼으로 이렇게 그 큰 가마솥에? 네, 어렵겠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좀 적당한 크기의 국자. 그래야지만 제대로 간을 맞출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표본이 충분히 커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 뭐냐 그러면은, 표본이 편향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간 볼 때 그냥 이렇게 거기서 떠서 봅니까? 아니죠. 젓지 않습니까? 이게 충분히 섞어주고, 이게 저은 다음에 이렇게 떠봐야, 랜덤하게 무작위로 이걸 섞어서 그걸 떠봐야 제대로 된 간을 맞출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 모집단의 성질을 끌어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통계 관련 서적에 나와 있는 예인데 상당히 아주 확 와닿죠, 여러분. 아주 굉장히 재미난 예여서 여러분한테 이제 소개를 해드리는데, 표본이 충분히 커야 되고 또 무작위로 이렇게 섞어야 되니까 표본이 또 다양해야 됩니다. 이게 편향돼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2008년도 한국 사회는 그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로 아주 촛불 시위를 이제 하게 됐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기억을 하실 텐데, 왜 그때 그 많은 시민들이 광장으로 쏟아져 나왔느냐. 이게 제대로 뭔가 작동이 되지 않기 때문에, 민주주의는 원래 대의민주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시민이 권리 행사를 위해서 광장에 나오게 돼 있는 거거든요. 왜 나왔냐 그러면은요, 사실은 생명권과 건강권 때문에 나왔는데, 그 근거는 어디에 있냐면, 당시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검사를 미국에서 4만 마리 정도를 했는데요, 그게 0.1%예요. 표본의 크기가 작아도 너무 작은 거죠. 과연 그것을 보고, 그게 이제 약한 귀남 논증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보고 많은 시민들이 정부를 믿을 수 있었겠느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리로 나오게 됐던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0.1%는 어떤 그 설득력 있는 그러한 어떤 표본 조사라고 보기가 아무래도 약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표본의 다양성과 이 표본의 크기 간에 어느 것이 더 우선돼야 되냐 그러면, 표본의 크기보다도 여러분, 표본의 다양성이 더 우선입니다. 특정 지역에서
아무리 표본의 크기를 크게 한다 하더라도 나올 건 뻔하겠죠. 그래서 둘 중 안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더 중요한 것이 표본의 크기보다는 표본의 다양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61쪽에 통계적 3단 논법으로 한번 가보죠. 자, 귀납적 일반화는 표본의 성질로부터 모집단의 성질을 추론하는 귀납 논증이었는데 이와 반대되는 방향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귀납적 일반화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통계적 3단 논법을 또 뭐라고도 얘기하냐 그러면 귀납적 개별화다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어떤 집단의 성질로부터 그 집단에 속한 개체의 성질을 추론해내는 그러한 논증이에요. 예 2번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두세요. 이렇게 예를 기억해 놓으면 훨씬 더 쉽습니다. 이게 대부분의 장기 흡연자들은 심장에 이상이 있다. 철수는 장기 흡연자다. 그러므로 철수는 심장에 이상이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보면은 첫 번째 전제를 보면은 여기 통계 진술이죠. 그래서 통계적 그리고 3단이잖아요. 3단 논법. 여기 바로 예 3도 나오지만 정원 3단 논법인데 그런 형식을 갖추고 있어서 통계적 3단 논법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 그 장기 흡연자라고 하는 요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어떤 우리가 살펴봤듯이 어떤 집단의 성질로부터 그러잖아요. 이거 우리가 중거 집단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중거 집단의 성질로부터 그 중거 집단에 속한 개체의 성질을 추론하는 논증입니다. 그러니까 그 장기 흡연자들에게서 이 장기 흡연자들의 성질이 있잖아요. 심장 이상이 있다. 근데 철수가 바로 장기 흡연자예요. 그러니까 철수는 심장에 이상이 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걸 통계적 3단 논증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형식은 63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S인 것들 중에 S가 중거집합이죠. P를 보통 우리는 또 속성 집단이라고 얘기를 해요. 중거 집단이 있고 속성 집단이 있는데 이 중거 집단이 이런 속성 집단의 그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건데 A는 중거 집단에 속하고 그러니까 A가 속성 집단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이게 A는 S다, A는 P다. 요거를 잘 기억해 두세요. 왜냐하면 뒤에 가면 우리가 기저율 오류 갔을 때 이게 이제 그 왜 오류가 되는지, 왜 이게 통계 3단 논증이 아닌지까지도 이제 알아야 되니까 요걸 형식을 잘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때에 강화되고 약화되느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여러분 X값 있지 않습니까? X값. 이게 100에 가까울수록 강해져요. 여기 이제 대부분의 장기 흡연자 80, 90%잖아요. 네. 근데 이것이 이제 뭐 그 퍼센트가 이제 더 늘어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더 강화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64쪽으로 가면은 거기에 중거 집단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중거 집단의 성질, 첫 번째 단락 마지막에 보면 중거 집단의 성질로부터 중거 집단에 속한 개체의 성질을 추론하는 논증이 통계적 3단 논증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더 살펴봐야 되는 게 있는데 그 X의 비율이 100에 가까울수록 당연히 이 논증은 강한 논증이 돼요. 또 하나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지금 예 4하고 예 5를 보시면 여러분 여기 중거 집단이 예 4는 장기 흡연자예요. 그런데 예 5에 보면 운동을 열심히 해온 장기 흡연자예요. 그러면 예 4하고 예 5 중에 비율은 90%로 동일해요. 그러면 어떤 그 논증이 더 강한 논증이냐라고 했을 때에는 두 번째 요소가 뭐냐. 여러분 여기 예 4하고 예 5를 보시면 이 철수에 대해서 이러한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게 뭡니까? 예 5죠. 이 중거 집단이 구체적이면 구체적일수록 이 논증은 강한 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결론에서 어떤 주장을 하기에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정보들을 사용하고 있는 그런 중거 집단일 경우에 더 강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65쪽에 이제 두 번째 이렇게 단락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중거 집단이 구체적일수록 통계적 3단 논법에서 전제가 결론을 더욱 강하게 지지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 통계적 3단 논증, 이것이 어느 때에 강화되고 약화되는지 그 평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66쪽에 두 번째 단락에 정리하자면이라고 해가지고 정리가 되죠. X%가 이 비율이 100에 가까울수록 증거 집단이 구체적일수록 이 논증은 강한 논증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뒤에 우리가 또 문제를 이제 풀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비교하면서 찾아보면 어떤 논증이 강하고 어떤 논증이 그 논증보다 약한지 그 순서들을 우리가 또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논증도 만드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유비 논증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여기 여러분 유비 논증은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봤습니다. GI 인간의 어떤 생리학적 유사성을 통해 가지고 뭐 흡연에 대한 문제를 얘기했었죠. 근데 사실상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귀납 논증 중에서 지금 앞에서 살펴봤던 이 귀납적 일반화하고 그 다음에 통계적 3단 논법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있는데 70쪽에 그 인과 논증 바로 윗단락의 첫 번째를 보세요. 유비 논증은 귀납적 일반화, 통계적 3단 논법보다 약한 귀납 논증이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거는 유사성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세상 모든 것들은 어떤 점에서는 유사하고 어떤 점에서는 비유사하죠. 그래서 이게 사실상 굉장히 불분명한 개념이긴 해요. 이 유사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심리적 개념, 또 주관적인 것들이 좀 강하고 그러기 때문에 과연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귀납 논증을 쓸 수 있느냐라는 얘기도 하지만 그래도 아주 무용하지는 않기 때문에 약하지만 무용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약한 논증인 건 맞다. 그것을 여러분한테 한번 말씀드리는 거죠. 모든 것은 모든 것과 어떤 면에서는 유사하고 또 뭐 유사하다는 건 너무 주관적이기도 하고 불분명한 개념이니까 그러한 어떤 개념상의 문제 때문에 이런 귀납적 일반화나 통계적 3단 논법에 비해서는 약한 귀납 논증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일단 알아두시고요. 얘 6번에 보면은 유전적 성질이 같다잖아요. 유사하다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유사성을 언급하고 그걸 근거로 다른 유사성을 주장하는 이게 아주 전형적인 유비 논증의 특징이죠. 여기 보면 67쪽에 몇몇 성질들에 대해서 두 대상이 서로 유사하다는 것을 근거로 다른 성질에 대해서도 두 대상 사이의 유사성이 성립한다는 것을 추론하는 논증이 유비 논증이다. 유비추리, 유비 논증, 유추 뭐 여러 가지 말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여기 얘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 유비 논증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유비 논증에 대한 강화와 약화 그것을 잘 파악하셔야 되는데 사실 알고 보면 어렵진 않아요. 이해만 하시면 어렵진 않은데 근데 할 얘기들이 좀 많이 있어서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결국은 뭐겠습니까? 여하튼 간에 이 유사성이 강화되면 더 강화될 것이고 그것이 뭐 비유사성, 다양성이라는 표현도 쓰는데요. 괜히 혼란스럽긴 하지만 어찌됐든 유사하지 않으면 약화되는 거겠죠. 그거는 대전제를 갖고서 우리가 접근하면 되는데 우선 여러분이 여기 예칠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30대 초반 나이대 또 관심 갖는 사회 문제에 대해서 영호, 민호, 성호가 유사해요. 근데 영호하고 민호는 A당 후보를 지지한대요. 그러니까 성호도 역시 A당 후보를 지지한다. 이게 바로 유비 논증이죠. 자, 그러면 67쪽의 마지막에 보면은 어떤 추가 정보에 의해서 이 유비 논증이 약화되거나 강화될 수 있겠느냐 그러면 여기 첫 번째로 생각해 봐야 될 거 이거 다 표시해 가지고 여러분 꼭 알아두셔야 돼요. 비교되는 대상들의 서로 유사한 정도. 다시 말하면 뭐냐면 비교 대상의 유사성입니다. 비교 대상의 유사성이 강화되면 더 강화되겠죠? 약화되면 약화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68쪽에도 다시 나와 있는데 비교 대상의 유사성의 정도에 따라서 강화되고 약화될 것이다.
여러분 거기 예가 나와 있지만 여러분 읽어보시면 어려운 내용은 사실 없죠. 예. 당연히 이것은 유비 논증은 그 유사성 개념을 근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고, 그러니까 만일에 비교 대상의 유사성이 약화돼요. 그럼 약화되고, 강화되면 강화되고. 두 번째, 전제에서 유사하다고 말해진 성질과 결론에서 추론되는 성질 사이의 관련성. 그래서 얘 8이 나왔는데 갑자기 휴가를 제주도로 간다는 거하고 이런 어떤 정치적 선택하고 휴가지 선택하고 과연 무슨 관련이 있겠냐 이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전제의 유사성질하고 결론의 유사성질의 연관성, 이 관련성이 강할수록 이 유비 논증은 강한 논증이 되겠고, 그렇지 않고 그냥 갑자기 휴가지 선택으로 나온다 그러면 이 논증은 약한 논증이 되겠죠. 여기 이제 맨 마지막 줄에도 나오죠. 예, 전제에서 언급된 유사 성질들과 결론에서 추론된 성질들 사이에 관련성이 클수록 유비 논증은 강화되고, 관련성이 없을수록 이걸 뭐라 그러냐 그러면 명백한 비유사성 이렇게도 표현해요. 예. 하여튼 관련이 없으면 약화되는 거죠. 이게 두 번째예요, 여러분. 이게 총 4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여기 지금 69쪽에 이 세 번째로 고려해야 될 것 해가지고 결론의 대상과 비교되는 대상들의 수와 다양성이라고 얘기가 나와 있는데, 이걸 여러분들이 내용을 쭉 읽어보잖아요. 그러면 할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고 그러는데 그걸 왜 그러냐 그러면 이 다양성은 뭐고, 이 다양성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비유사성이라는 말과 똑같아요. 그냥 유사하다, 비슷하다, 다르다 그러면 되는데 이걸 자꾸 이렇게 말을 새로운 용어가 또 들어오니까 읽으면서만 헷갈려지고 그러는 건데, 여러분 그냥 읽어보시면은 막 괜히 말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러지만 간단하게 제가 정리를 한번 해드리면 뭐냐 그러면, 아까 우리 첫 번째 뭐였습니까? 비교 대상 간의 유사성의 강도. 예, 유사해지면 강하고 강도가 약화되면 약하다 그랬죠. 그 다음에 전제의 유사성질하고 결론의 유사성질의 관련성 크면 강화되고 관련이 없으면 약화되고. 됐죠, 여러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지금 이 유사성질을 가진 비교 대상 있잖아요. 여기 지금 수라고 나온 게 그건데, 이 비교 대상이 더 증가하면, 비교 대상 숫자가 더 증가하면 강화되고 감소하면 약화되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유사성의 강화라든가 유사성질의 관련성에 있었다면, 3번, 4번은 뭐냐 그러면은 그 대상에 있어요. 이제는 포인트가. 그래가지고 유사성질을 지닌 비교 대상의 수가 늘어나면 강화되고 줄어들면 약화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 그러면 전제의 대상하고 결론의 대상의 유사성이 강화되냐 약화되느냐에 따라서 강약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3, 4번은 비교 대상의 수, 그 다음에 전제 대상하고 결론의 대상하고의 유사성의 강화 약화예요. 1, 2번은 유사성이라는 개념이고 그 성질이고, 3, 4번은 비교 대상, 그러니까 대상과 관련돼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요걸 한번 읽어보시면은 결국에 가서 이거를 통틀어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건 뭐냐 그러면, 결국 유비 논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유사성을 근거로 해서 다른 것도 유사할 것이다 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강화시켜 줄 수 있느냐 약화시켜 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 개념에서 모든 게 따라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괜히 이렇게 좀 어렵게 표현을 하다 보니까 읽으면 상당히 헷갈리죠. 혼동스럽고. 근데 결국 잘 읽어보면 1, 2번은 유사성이란 성질과 관련됐다. 3, 4번은 대상, 비교 대상이든 전제의 대상과 결론의 대상이든 하여튼 대상의 숫자와 관련돼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70쪽으로 한번 가보면, 이거 우리가 이제 나중에 문제를 풀고 그러다 보면은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할 수가 있는 기회들이 있어요.
70쪽으로 여러분 가보시면 거기에 이제 마지막 단락에 동물 실험 얘기가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판례도 나오죠. 동물 실험은 탈리도마이드 얘기를 통해서 결론이 반드시 참이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는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 판례도 마찬가지예요. 법률적인 이 추론에 있어서 이 판례가 이제 유비논증인데 판례를 많이 참고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사실은 어떤 사회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과거의 사건과 현재 사건 사이에 유사성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는데 과연 여러분 그럴까요? 지금 한국 사회가 좀 뜨겁게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이 사문화된 낙태죄, 헌재에서 이미 헌법 불합치 판정을 내렸는데 정부안은 사실상 절충안인데요. 저는 이거는 낙태죄에 대해서는 전면 폐지를 해야지 이런 식의 절충적인 여전히 어떤 처벌의 대상으로 놓는 것은 굉장히 이거는 어떤 시대착오적이고 시대 역행적인 어떤 법안이다. 이건 전면 폐지로 가야 됩니다. 이거는 낙태죄라고 하는 것은. 하여튼 왜 이거를 갖다가 과거에 어떤 판례들 이런 것들에 형법이나 모자부분법에 너무 이게 얽매여 있기 때문에 현실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유비논증도 판례에 의한 판결이라고 하는 것이 유비논증의 근거를 갖고 있지만 결국에 가서 그렇다고 해서 그 결론이 반드시 참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뭐 이런 낙태죄 전면 폐지냐, 아니면 정부 아니냐라고 하는 여성계와 정부 안에 그러한 논의를 보면서도 우리가 한번 따져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5번 인과논증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인과논증 좀 긴데요. 이거 이렇게 길게 갈 거는 아니고 여러분 70쪽에 맨 마지막에 보면 C가 E의 원인이다 라고 하는 거, 이게 논증 결론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 이게 제가 여기서 언급을 하진 않지만 사실은 이 J.S. 밀이라고 하는, 이게 뭐 벤덤하고 밀하고 공리주의자죠. 근데 이 밀이 이런 원인 발견법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인과논증의 방법들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뭐 일치법, 차이법, 일치 차이 병용법, 공변법, 잉여법 해서 5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마 이 미래 원인 발견법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검색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어렵진 않습니다. 이거 항상 나오는 걸 보면은 대부분은 일치법, 차이법, 일치 차이 병용법이라고 하는 건 맨날 식중독 얘기로 거의 대부분이 나와요. 왜 식중독 원인이 나물이냐 뭐냐 이런 거 할 때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공변법이라고 하는 거, 잉여법이라고 하는 것들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어렵진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를 다루려고 하는 게 아니라 71쪽에 여러분 이제 거기 2번째 단락에 보면 인과관계는 철학의 오랜 문제다. 그러며 이게 여러분 데이빗 휴me 이전만 해도 이것은 이제 필연성 이론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원인과 결과의 이 관계가 필연적인 관계로다가 철학에선 봤습니다. 그런데 데이빗 휴미라는 사람이 나와서 필연성이라고 하는 건 인간의 일종의 그냥 마음의 성향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고, 지금은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죠. 그래가지고 지금은 확률성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인과관계라고 하는 거는 확률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 고중세처럼 아주 뭐 원인과 결과가 필연적 관계에 있다라고 지금은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확률성 이론이다 보니까 우리 중간쯤에 보면은요, 상식적인 의미에서만 우리가 이렇게 보려고 하는 거예요. 뭐냐면 C가 E의 원인이다라고 하는 말은 C가 일어난다면 E가 일어날 수밖에 없으며 이거 충분 인과 조건이라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 이거 충분 조건이죠. C가 일어나면 E가 일어나고, C가 일어나지 않으면 E가 일어날 수 없다. 이거 필요 인과 조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필요 조건, 충분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가 C가 E의 원인이다라고 얘기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건 상식적인 차원에서만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크론병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요거 이제 제가 그냥 쭉 넘어가서, 좀 넘어가서 그 75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 75쪽에 가보면 인과논증의 형식이 있어요. 이걸 먼저 한번 보죠. C는 여기에서 뭐 cause, 그래서 원인입니다. 이게. 그 결론은 C는 E의 원인이라는 거죠. C가 원인이고 E가 이제 그 결과잖아요. 그래서 C는 E의 원인이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전제와 결론의 관계가 원인과 결과인 그러한 논증을 우리가 인과논증이라고 하는데, C라는 성질을 가진 실험군, C라는 성질을 갖지 않은 대조군, 아까 여러분 우리가 봤다시피 충분 인과 조건하고 필요 인과 조건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험군과 대조군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개체들이 X%가 E라는 성질을 갖고 Y%가 E라는 성질을 갖고 있는데 X는 Y보다 더 크며 그 차이는 유의미하다. 그랬을 때 우리가 C는 E의 원인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일단 그 74쪽의 마지막 제줄에 보면 C와 E 사이에 통계적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은 C와 E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의 한 증거일 뿐이다. 이거 여러분 잘 알아두셔야 되는 게, 상관관계가 있다고 해가지고 인과관계가 도출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그냥 상관관계라고 하는 것은 인과관계를 위한 하나의 증거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통계적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은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을 귀납적으로 지지하지만 상관관계가 인과관계다라고 얘기하는 거, 이것은 오류다. 함축하지 않, 상관이 인과를 함축하지 않거든요. 그렇다고 상관관계와 인과관계가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것 역시 오류라는 겁니다. 어차피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얘기할 때 이러한 상관과 인과의 관계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상관은 인과를 함축하지 않는다.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고, 그래서 정리해 보면은 인과논증의 원인에 해당하는 성질을 가진 집단을 우리가 실험군, 그리고 원인을 갖지 않은 것들을 집단을 대조군이라고 얘기하는데, 아무래도 여러분 우리가 실험군과 대조군을 뽑을 때 어디서 뽑습니까? 표본에서 뽑습니다. 그러니까 모집단이 있고 모집단에서 표본을 뽑아요. 샘플을. 그 다음에 그 샘플을 실험군과 대조군으로 나누는 겁니다. 그런 예가 앞에 두 개가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 인과논증이 어느 때 강화되고 어느 때 약화되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뭐냐면 여기 75쪽에 이제 거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저기 표준 구조 바로 밑에 보면 X와 Y 사이의 차이가 클수록 인과논증은 강화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된다. 특히 여러분 여기에서 C라는 성질을 가진 실험군의 개체들 중에 X%가 E라는 성질이 있다 그랬는데 X%가 100이고 Y%가 0이라고 한번 해보세요. 그 앞에 있는 크론병의 얘가 그런 거거든요. 이런 경우는 사실 없는데 X가 100이고 Y가 0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C는 E의 원인이다라고 하는 이 결론이 강화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그것을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X와 Y가 100이고 0이고까지는 아니어도 적어도 그 차이가 상관관계를 주장할 수 있을 정도로까지 유의미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 정도로 커야 된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것은 뭐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우리 여론조사에서 나오는 것처럼 모집단에서 그 샘플은 당연히 갖춰야 되는 게 표본의 다양성과 표본의 크기잖아요. 이 두 가지를 갖춰야 되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표본이 편향 여부라든가 표본의 크기에 대한 고려가 두 번째로 이제 고려돼야 될 부분이에요. 이게 약화,
강화를 얘기할 수 있겠죠. 마지막이 중요한데, 인과논증의 고유한 특징 76쪽으로 가보시면요, 인과논증의 고유한 특징도 기억해야 된다 그랬는데, 여기 실험군하고 대주군으로 나눴잖아요. 이게 동질성 강화라고 하는데, 이 실험군과 대주군의 대주군이 그 C라고 하는 거, 아까 우리가 이제 원인이잖아요. C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게 실험군이고 C라는 성질을 갖고 있지 않은 게 대주군인데, 요 원인 관련된 성질 빼고, 예, 나머지는 가능하면 유사해야 돼요. 예, 그거를 얘기합니다. 그럴수록 이것이 강화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면은 흡연과 폐암 사이의 인과관계를 연구하는데, 한쪽은 그 실험군은 그 흡연자죠. 예. 그리고 대조군은 비흡연자란 말이에요. 좋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흡연자가 실험군이고 비흡연자가 대조군인데, 이렇게만 나오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별 차이가 없게 서로 유사하다 그러면 되는데, 이거는 흡연자 중에서도 운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구성된 실험군이 있고, 비흡연자인데 성명공장의 노동자다? 이거 여러분 그 어떤 동질성 강화를 위반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이 논증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인에 해당하는 성질을 제외하고 실험군과 대조군이 서로 비슷해야 돼요. 이걸 동질성 강화라고 하고, 그럴 때에 이 인과 논증이 강화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서로 비슷해야 된다. 자,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여러분 좀 그 인과 논증까지 좀 살펴봤고, 제가 하나 더 설명을 드린다라고 했습니다. 그 어디로 갈 거냐면, 여러분 우리 연습 문제 77쪽에 그 2번에 4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번에 4번. 가설 연역법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선 여러분 이런 거죠. 어떤 가설을 우리가 이제 H라고 보통, 하이퍼서시스라고 하죠. 그래서 H라고 하는데, 가설 H가 맞다면 현상 P가 나와야 한다. 나타난다. 근데 현상 P가 나타났다. 그러므로 가설 H가 도출된다. 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논리적 형식으로 얘기하면, H이면 P이다. P이다. 그러므로 H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이거 연역적으로 살펴보시면, H면 P고 P이다. 그러므로 H이다. 그러니까 후건 긍정에 오류가 돼요. 연역적으로는요. 연역적으로는 부당한 논증이에요. 하지만 이걸 가설 연역법이라고 하는데, 귀납적으로는 상당히 유용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4번에 보면 이 케플러가 등장을 하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코페르니쿠스는 그 프톨레마이오스의 그 우주관을 완전히 극복하진 못했어요. 예. 어찌됐든 그 중간쯤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케플러가 이제 그 어떤 천문학 혁명을 가져오죠. 예. 왜 그러냐면, 케플러가 이 화성 궤도를 알아내려고 했을 때,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관 때문에 그 소위 이제 천상계, 이 달 위의 세계를 얘기하고 월하 세계를 지상계라고 얘기하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월하 세계를 그 물불 흙 공기 4원소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고, 이쪽엔 변화무쌍하죠. 근데 달 위의 세계 천상계에는 에테르 제5원소가 있고, 거기는 완전하다고 봤어요. 그래서 이제 천구의 움직임이라고 하는 건 결국 다 완전한 원운동 9라고 봤거든요. 케플러가 계산을 해보니까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생각을 해도. 8분인가가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H라는 가설을 세웁니다. 이거를 갖다가 원으로 하지 말고 이거를 타원으로 해보자. 그래가지고서는 이거를 타원 궤도로다가 한번 만들어서 그 이론값 있지 않습니까? 계산 결과. 이론값을 그 관찰 자료에다 맞춰보니까 딱 떨어지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는 이게
화성의 궤도는 타원이다 라고 하면 어떤 관찰 결과가 나올 텐데, 그것이 계산한 거하고 관찰 결과가 맞아 떨어져서 결국에 가서 그 가설이 이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예. 그래서 이것을 가설을 세우고 그 가설이 예측하는 바를 관찰을 통해서 확인하는 방법을 우리가 가설 연역법 또는 가설 추리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H이면 P, P 그러므로 H라고 하는, 연역적으로 봤을 때는 후권 긍정의 오류이지만 이것은 귀납적으로는 상당히 그 유용한 그러한 하나의 논증이다라고 하는 거. 예, 이것이 이제 결국 그 16세기 천문학 혁명을 이제 가져온 것이죠. 하여튼 뭐 요 정도로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오늘 귀납 논증과 관련된 어떤 이론적인 설명을 좀 한번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귀납 논증의 특징, 그 다음에 평가, 그리고 주요 유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살펴봤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평가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제 설명된 내용 제가 다 같이 이렇게 뭐 하나하나 꼼꼼하게 볼 수는 없었지만,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서 제가 강조했던 부분들을 한번 정리해 보시면,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이제 문제를 직접 좀 풀면서 확인해 보시면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제 그 여러 이제 가설 연역법까지 우리가 이제 잘 살펴봤고, 논증의 강화, 약화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귀납 논증에 있어서 논증 평가의 핵심이다라고 하는 거, 여기까지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하여튼 그 우리가 이 귀납 논증을 통해서 우리가 일상에서 그 범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성을 사용하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그쪽에 빠지기 쉬우는 어떤 그 편향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런 부분들을 이런 작업들을 논리적 작업을 통해서 확인하고 그런 것들에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좀 그 이론적으로 훈련하고 그런 과정들을 좀 거쳐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것의 어떤 전초 작업으로서 귀납 논증 전반에 대한 어떤 이론적인 설명에 좀 치중을 해봤습니다. 직접 이것을 한번 우리가 문제도 해결하고 또 어떤 식으로 그 오류에 대처할 수 있는지도 앞으로의 우리의 수업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애쓰셨습니다. 고맙습니다.